쿠빌라이를 우연히 만나요. 아직 황제가 된 사람, 칸이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태자는 이 사람이 황제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나 아직 황제 아닌데 왜 황제 대접해주지? 쿠빌라이가 선택하는 게 나랑 친한 애는 원종, 이걸 제대로 활용을 더 해봐야겠다. 당신의 막내딸을 내 아들이랑 결혼시킵시다. 네, 두 번째 시간은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로 제가 준비한 거는 원간섭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시기는 자칫 잘못 설명을 했다가는 욕을 한 바가지로 얻어먹을 수 있는 시기예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시기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시기로 받아들여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100년 전에 식민지라고 하는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 그러니까 원간섭기라고 하는 시기를 그 식민지 시기와 이제 혼동해서 개념을 섞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원간섭기라고 하는 이 시기, 원나라와 관계를 맺었던 이 시기가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치욕적인 시기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좀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근대적인 식민 통치라고 하는 개념도 아예 없었던 시기였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굉장히 강압적으로 이렇게 막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막 통치하고 막 그랬거나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식민지 시기와 결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고려 국왕이랑 원나라 황실 간의 관계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부마라고 불리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관계를 맺거든요. 원나라 황제의 딸과 고려의 왕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처갓집이자 외갓집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굉장했는지는 뒤에 제가 설명드릴 이때 당시에 몽골과 원나라의 세계사적인 어떤 위치를 살펴보면서도 좀 드러나지만,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고려 국왕과 원나라 황실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일어난 고려 사회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원간섭기 바로 직전의 사회가 뭐였죠? 네, 무인집권기, 무신정권이었잖아요. 비정상적인 그런 어떤 정책들과 정치 운영 방식이 운영되던 시절이잖아요. 왕이 있는데 왕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상한 그 무장 한 명이 와가지고 통치를 하고 자기들의 이권을 챙겨 나가는 시스템이니까요. 근데 이게 고려 왕이 저기 원나라의 황실과 관계를 맺으면서 왕으로서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면서 무신집권기를 끝장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생각이 다른 거죠. 이게 진짜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치욕적이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식민 통치의 시절이 맞는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요거를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때 당시에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의 좀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원나라는 원래 원나라가 아니죠. 이때는 이제 몽골이죠. 몽골은 원래 그냥 저기 몽골 초원에 북방에 있었던 여러 그런 어떤 유목민족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크게 등장하는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역사서에. 원래 더 강경하고 좀 강성하고 고려와 관계를 많이 맺었었던 나라는 거란, 여진 이런 나라들이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태무진, 그러니까 이제 징기스칸이죠. 징기스칸이 그 부족들을, 몽골의 여러 부족들을 하나로 통일을 하고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이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몽골 사람들은 좀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몽골의 약간 황금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같은 유목민족 국가에 썼던 금나라와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장을 하게 되고요.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송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송나라는 원래 이때 당시에 송나라는 돈이 엄청 많은 나라거든요. 경제적 이권들을 좀 빨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좀 풍성하게 된 몽골이 선택하는 곳이 우리는 이제 서쪽으로 간다 되는 거죠. 유럽까지 가요. 지금 상상을 할 때는 잠깐 그냥 말 타고 칼 들고 가가지고 슬쩍 그냥 유목민족이 원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돈만 훔쳐갖고 약탈하고 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100여 년 가까이 그 몽골이 쳐들어갔었던 그 곳들은 몽골의 어떤 영향력 하에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가까이
거의 유라시아 전역을 관할하는 일종의 세력으로서 존재하게 됐었던 거죠. 물론 칭기스칸 사후에 나라들이 원래 이제 유목민족의 특성상 그 자식들한테 이거 쪼개주거든요. 지금 중원에 있는 우리가 흔히 원나라라고 부르는 나라를 메인으로 두고 나머지 나라들을 이렇게 쪼개 나가거든요. 그래서 원나라의 황제다, 그러니까 몽골의 진짜 적통의 황제다라고 하면은 원나라 황실을 누가 갖느냐, 요걸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시기가 와요. 싸우는 시기. 마찬가지로 고려도 큰 변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물론 그 이 원나라 황실을 두고 싸우는 시기 이전에 이미 고려는 몽골과 전쟁을 계속해요. 처음에는 둘이 형제 관계를 맺습니다. 몽골과 형제 관계를 맺지만 이제 그 고려가 생각하는 형제 관계랑 몽골이 생각하는 형제 관계가 조금 달라요. 몽골이 생각하는 형제 관계는 사실상의 거의 죽은 시스템이거든요. 완전히 나한테 꿇어라고 하는 거였는데 고려는 그 이전까지는 당연히 중화질서 속에서 조공채권 관계 속에서만 이제 관계를 맺어오다 보니까 그런 식의 관계를 상상하기가 쉽지 않았었던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관계를 맺는 주체의 문제였습니다. 몽골의 입장에서는 고려랑 무슨 관계를 맺으려 그러면 누구랑 맺겠어요? 당연히 왕이랑 맺어야 되잖아요. 지금 고려는 왕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면 무인집권기였으니까. 그러니까 무인들 입장에서는 몽골과 관계를 맺는 게 두려운 거였습니다. 왜? 왕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랑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지? 약간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인 집권자들은 결사항전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서 강화도로 숨어 들어가게 되고 개경에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면서 몽골과 고려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뭐 몇몇 승전보를 고려해서 울리기는 했겠지만 물리적으로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몽골은 이미 세 개를 이미 제패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거 뭐 고려가 약하다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둘이 붙었을 때 고려가 싸움에서 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치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기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게. 아무튼 당연히 밀리다 보니까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무신집권자들 안에서도 그런 세력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김준이라는 사람인 거고. 그러면서 왕정복고를 통해서 고려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 왕이 몽골과 관계를 이제 맺어야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이제 몽골은 강화를 하기로 했으니까 왕한테 오라고 합니다. 그럼 왕이 와서 직접 강화를 하자. 이게 유목민족의 특성이에요. 무조건 왕이 가는. 근데 고려 입장에서는 유목민족이 아니잖아요. 고려는 유목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보내는 게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맺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태자를 보냅니다. 이 태자가 훗날 원종이 되는 사람인데요. 원나라의 황제를 만나러 갑니다. 이건 정말 우연한 사건이거든요. 만나러 가는데 그 황제가 죽어요. 가는 길에. 고려의 태자가 원나라의 황제를 만나러 가는 그 길목에 원나라의 황제가 죽습니다. 몽골의 황제가 죽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럼 다음 황제가 될 사람은 누구지? 다음 칸이 될 사람은 누구지? 그래서 막 정말 거기를 막 배회하고 있는 그 길에 몽골의 황제 다음 칸이 누가 될 거냐를 두고 싸우던, 아직 황제가 된 사람, 칸이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싸우던 쿠빌라이를 우연히 만나요. 정말 그냥 길거리에서. 저도 신기해요. 네, 길거리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태자는 이 사람이 황제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황제 대접을 해줍니다. 근데 쿠빌라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죠. 나 아직 황제 아닌데 왜 황제 대접해주지? 그래서 얘한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나중에 황제 될 사람은 맞으니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너랑 나랑 이제 광화를 맺을 때 약속해줄게, 니네. 그게 바로 세조구제라고 하는 6가지의 약속이거든요. 첫 번째, 의관은 본국의 풍속에 따를 거, 그 고려의 풍속을 따르라는 거죠. 둘째, 사신은 몽골에서만 보낼 수 있다. 셋째, 개경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고려가 정한다. 넷째, 가을까지 압록강에 주둔한 군대를 철수한다. 다섯째, 원래 설치했던 다로가치 일행은 모두 원나라로 돌아간다.
여섯째, 원나라에 머무르겠다고 하는 자는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특혜입니다. 고려 입장에서는. 이 약속 자체가 의미하는 게 니네 앞으로 우리랑 특별한 관계를 맺을 거야 라고 하는 신호였거든요. 태자 입장에서는 돌아가는 길 일에 얼마나 어깨에 그 뽕이 올라갔겠어요. 야, 우리 이만큼의 특혜를 얻고 돌아왔어. 김준이라고 하는 그 무신집권자들 입장, 물론 왕정복고를 시켜줬지만 아직까지는 무신집권자들이 남아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걔네 입장에서 어땠겠어요? 뭔가 좀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바로 폐해를 시키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앉혀버립니다. 근데 이때 몽골의 황제가 된 쿠빌라이가 선택하는 게 당연히 뭐겠어요? 나랑 친한 애는 저 태자인데? 라고 해서 무신집권자들 아예 다 작살을 내버리는,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왕정복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왕이 되는 사람이 원종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원종이 그런 생각을 했겠죠. 몽골의 황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대로 된 왕정복고를 이루어냈으니 이걸 제대로 활용을 더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생각하는 게 쿠빌라이에게 당신의 막내딸을 내 아들이랑 결혼시킵시다. 요렇게 해서 왕이 되는 사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충렬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간섭기라고 하는 시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나라 그 시절이 치욕적이라고 느껴지셨다면 말리지는 않겠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 정도로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신 분이라면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당대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는 그때 당시 고려 왕실이 얻어냈었던 그런 원나라의 관계와 그것 때문에 얻어냈었던 특혜가 엄청났다는 거. 두 번째는 비정상적이었었던 정근대의 그 시스템을, 무신집권기라는 시스템을 왕정복고를 통해서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점. 요 두 가지는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고려 시기, 특히 원간섭기라고 하는 이 시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시스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두 번째 키워드로 갖고 온 거였습니다.